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그런 업종들, 이거는 중국 때문에 한국이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진 뭐 위기 징후는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줄어든다. 절대로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자, 이제 한국 경제 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2024년 8월 한국 경제는 어떻고 올해 소비 투자 수출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진 거죠? 작년보다는 좋죠. 네. 특히 좋아진 게 반도체 네. 부문인 거죠. 반도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아졌죠. 예, AI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네. AI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건립 붐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한 클라우드 업체들은 다 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고 확장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의 그 GPU 상품들입니다만은 그 프로세서들이 그만큼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HBM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물량으로도 많이 팔리지만 값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고, 그 HBM에 들어가는 D램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와 관련된 수출들이. 네. 그런데 사실 다른 부문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중국이 워낙 뭐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삐걱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과거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쫙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 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일본의 도시바, 소니 이런 데들 다 무너지지, 일본 조선업도 흔들거리지, 뭐 철강도 그러지 하는 게 다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거의 그런 구도로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중 갈등이 없었다면 이미 중국은 한국을 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구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고, 한국 기업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조금 뭐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기도 하고, 특히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 같은데 또 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뜨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그런 업종들, 이거는 중국 때문에 한국이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내수는요? 요즘에 수출은 좋다고 하는데 내수 이제 관련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내수 안 좋죠. 저는 내수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돈을 밖에 나가서 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좀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너무 많이 나가요. 예. 그것도 좋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나가려고 돈 아껴요. 신혼여행은 네. 이제 좀 요즘 잘 가는 사람들이 하와이를 가잖아요. 네. 이제는 신혼여행이 아닌데도 저희 주변 지인들이 하와이를 너무 자주 가요. 이제 다녀봐서 익숙해졌고, 네. 예, 국내에서 돈 쓰는 거하고 해외에서 돈 쓰는 거를 그렇게 구별도 안 하고, 요즘에 제주도가 또 너무 뭐 물가를 너무 올려치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주도 안 가고 차라리 일본 간다. 그런 사람들 애나도 정말 지금 많은 떨어져 거죠. 있고 하니까. 예. 그건 일본 관광객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국인이고, 유럽 가봐도 동양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쓴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1, 4분기 금액을 보면 한국 가계 지출이 한 200조 정도가 되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건 한 7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매우 빨리 늘어날 거라고 보고 최소한 한 20, 30%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지출 중에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만큼 국제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한국인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수, 국내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
이걸 수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식당을 하더라도 이거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외국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한국 내수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장사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무슨 요인이 있느냐?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합계 출산율이 0.7, 또 그 밑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2명이, 가임 인구의 남녀 2명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는 거인데, 그게 2명이 0.7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임 인구라고 하는 게 15세부터 55세까지인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한 40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고인구 비율, 젊은 인구 비율은 3분의 1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은 많겠지만 노인들은 별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경제학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예. 그냥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생산 가능 인구만이 아니고 이거는 소비 인구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쓰니까. 예. 노인들은 실버 산업이나 뭐 좀 되면 될까? 이건 별로 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쓰기도 쓰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그들이 해외 나가서 또 쓰는 데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내수는 정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입니다. 지방. 젊은 사람들이 지방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 동탄만 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대기업 합격해도 대기업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이 있고 하면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에는 아니 나 안 갈래. 지방에는 노인만 있고요. 수도권. 예. 지방에는 노인만이 있는데 노인은 돈 안 써요. 젊은 사람들은 다 수도권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주로 1인 가구이고 그 1인 가구 숫자가 서울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늘어난다. 네. 요즘에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외국인들 꽤 많이 오고 있어요. 홍대 앞 같은 데도 그렇고. 이쪽 동네도 많아요. 예,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중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다가 보니까 그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동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 전 세계를 놀러.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도 가고 뭐 한국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꽤 큰 부분을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쓰는 것이 채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는 수출입니다. 그거는 그냥 국내 사람들 지금까지 그냥 앉아서 식당 문 열어놓으면 오겠지 뭐 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출이다 이거죠. 그거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진 뭐 위기 징후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너무나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요. 그렇게 빨리 안 줄어들어요. 5천만 인구는 별로 안 줄어든다. 그런데 55세 이하 인구를 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숫자를 놓고 보면 너무나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노인 인구는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보는 인구 숫자는 그냥 노인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렇죠. 노인은 빼야 됩니다. 노인은 빼고 55세 이하 인구만 놓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이 가진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거겠네요. 네, 해결 안 됩니다. 아, 이게 안 되나요? 네, 절대로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봐요. 돈 준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을 해야 돼요. 그걸 가장 잘 적응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싱가포르 같은 나라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예요. 싱가포르 인구 800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 5천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수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조만간 2천만이 밑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가 어디냐?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는 내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내수가 완전히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룩셈부르크의 1인당 소득이 12만 달러예요. 네. 싱가포르는 8만 달러예요. 내수가 하나도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그거는 모든 걸 글로벌 비즈니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수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그게 스웨덴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들. 우리가 거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글로벌로 가야 된다. 글로벌을 가야 되고 무조건 글로벌이다. 이제는. 한국 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글로벌의 그러면 대장이 미국죠. 이제 보면 미국 대선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죠.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해리스 후보로 이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누가 되리라 보세요. 선거는 사실 막바지까지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베팅할 수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예. 누군가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해리스가 며칠 전에 바이든 때보다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더 힐이라고 하는 정치 매체가 7월 30일 날 조사를 한 게 있던데 트럼프 지지율이 48, 해리스가 46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바이든 때는 어땠냐면 48대 41이었어요. 바이든이 41이었어요. 근데 해리스를 바뀌고 나서 급격하게 뛰어올라서 그게 46이 됐어요. 네. 2% 차이가 안 나더라고. 어쩌면 조금 있다가 해리스가 더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 나오면서 이건 다 선거 끝났다 네, 했는데 트럼프네 그냥 사실 이거 그랬는데. 며칠 된 일도 아닌데 네. 이렇게 세계적인 바람이 바뀌나 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제일 큰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백인 남자들, 정통 백인 남자들인 거죠. 그리고 마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 않나요? 한 번도 없죠.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를 부통령.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도 부통령이죠. 지금 이제 아무튼 여성들은 주로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거고 백인 남성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고 그런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현재로 보면은 해리스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다보기 쉽지 않죠.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어쨌든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분위기는 네. 트럼프 그럼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로 가정했을 때 미국과 세계 경제 향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뒤집힐 거라고 보는데요. 당장 문제가 될 게 소위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편 관세?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평균 관세율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거의가 관세가 없어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물건들에 대해서 23%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되고 하는 그런 거. 지난번 트럼프 때 그거를 했었고,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2% 정도 되고 거의 관세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거를 10%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요 전 세계의 무역은 확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수출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미국에 거의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수출을 못하는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산 물품들은 나머지 세상으로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과연 될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의회가 과연 그렇게 해주려고 할까?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미국은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까? 미국의 이 주류 정치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죠. 자, 그럼 트럼프와 달러, 비트코인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전 다른 코인 투자하지 않고 비트코인만을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그렇죠. 시간 기준으로 예. 새벽 4시인데 좀 재밌었던 거는 얼마 전에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도착했는데 한 1시간 뒤에 이제 실제로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에서도 어쨌든 한때 대통령 하셨고 지금 대통령 후보인 분이 하는 말이 야, 5등이 이렇게 셀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강했던 워딩이 이제 금시가총액보다 비트코인이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희망찬 발언들을 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했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크립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립토라는 게 맞아요. 암호화폐니까 맞아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죠. 반대였죠. 이게 저 확 바뀐 암호화폐라는 게 거죠. 사기꾼들 아니야? 뭐 이거 뭐 황당한 거 아니야?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확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할 거다. 그 첫 번째가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 맞아. 게리 헬스닝 했다. 그분이 네, 갠슬러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내가 해고시키겠다. 네. 그걸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건 가능성 높겠죠. 예, 그거는 꽤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을 위법한,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라고 해서 잡아넣는 그런 일들이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SEC의 규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암호 업체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꽤 높고, 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이 암호화폐 산업이 더 커지게 될 수 있겠죠. 채굴도 뭐 활성화시키겠다. 예,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채굴은 그건 전기 문제잖아요. 네, 채굴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미국 전기는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싼 나라에 가서 채굴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뭐냐면 이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암호화폐로 쌓겠다고 그랬거든요. 전략적 자산을 가져. 전략적 자산,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로 비트코인을 갖다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은 원화 가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없다면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한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달러가 너무 세.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해. 그래야 미국제 물건들 메이드 인 USA가 수출이 될 수가 있어. 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달러의 강력한 지지자예요. 약달러 정책에.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스트래티직 리저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달러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테니까. 네.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러면 둘 다 이룰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 경제 원리에 맞지를 않죠. 시장의 원리에. 거기다가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걸 줄이겠다. 네. 관세를 높여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그거는 달러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가 밖으로 잘 안 나갈 테니까 세계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즉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달러, 암호화폐, 관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같은 거 안 믿어요. 그거 하는 말이지 해봐라 그게 되나. 결과적으로는 관세 올리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되지. 그럼 어떻게 달러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그렇게. 자, 지금 그럼 미국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여전히 좋은가요? 다 좋죠. 최근 지표를 보면 수출도 늘어나지, 투자도 늘어나지, 소비도 늘어나지, 다 늘어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미국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냐? 5명 중에 3명은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야.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데들도 있죠. 특히 이제 서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기가 안 좋아요. 그 남부 쪽은 경기가 좋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데들도 있고 좋은 데들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경기 침체라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실은 평균적으로는 경기가 좋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의 물가랑 고용은 어떤 상황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언제쯤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약간 시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9월 달 정도 되면 내릴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뭐 사실은 이 연준 의장이 발언하는 거는 무슨 이 선문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데 그 연준이 추구하는 큰 2가지의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고용을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물가 목표는 대개 2%, 물가 상승률 2%예요. 그런데 최근에 6월 달 자료를 보면 3%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상당히 2%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보면 실업률은 대개 4% 정도가 완전 고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뭐 그게 철칙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연초에 3.7% 정도까지였다가 실업률이 그러니까 완전 고용 이상인 거죠. 아주 고용 상태가 좋다가 최근의 자료는 4.1%까지 높아졌어요.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약간 미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가는 상당히 안정이 됐는데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만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파월이 9월 인하설을 시사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더 트럼프 요인도 꽤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답이 뭐였냐면 내 하는 거 보고 잘하면 그냥 계속하게 해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 약달러예요.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러려면 금리 인하인 거죠. 돈을 많이 풀어내야 달러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앙은행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풀라고 압박을 가해요. 중앙은행 독립성 같은 거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마 파월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는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알아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근데 객관적인 이 실업률, 물가 상승률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낮출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미국을 이제 따라서 이제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 환율은 지금 1,380원대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좀 낮아지겠네요. 우리나라 금리는 대개 미국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내수를 놓고 본다면 금리를 낮추는 게 맞겠지만 그러고 나면 달러가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집값이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개 연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대부분 나라가 그러죠. 연준하고 달리 움직이는 나라가 큰 2나라가 있죠. 중국, 일본. 네, 중국, 일본 2나라 다 뭐 연준하고 달리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금융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열풍, 그 AI 열풍은 투자 심리는 언제쯤 좀 끝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결과. 그게 짬짬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현재로서는 뭐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뭐 조만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할 분야가 그러니까 AI,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원전, 방산 뭐 이런 분야들 아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분들은 지금이 리세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우려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런 입장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경제 위기 온다고 보시지 않은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예, 특히 금리를 네. 0.25%에서 5.5%까지 급격하게 올렸을 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다 이건 경기 침체다.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거 저는 별로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네. 그건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관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 그렇게 되면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관세를 급격하게 올릴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